5.18 때 끝은 망자들이 누워있는 망을묘지입니다. 그리고 시작점은 보안사령부를 옮겨놓은 것은 보안부대인데 그 시작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거기서 기초되고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야. 세상에 나 혼자 근무하는데 새벽 3시에 와가지고 치 떨려요. 치 떨려. 그 말만 하면 지금도 떨려. 아이고 말도 못하네. 그들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 하나 죽어도 항상 다네. 그래갖고 제주도간 굴러가지고 84년 동안 시민도 주고 친척도 물어본다요. 연금은 얼마씩 받냐고 그러고 물어본다요. 자기들은 안 당했는 게 그런 소리 보통 한 것 같아도 우리 마음잔 너무나 아프게 그만잔 아프게 했으면 좋겠어. 생각을 안 하려고 많이 그랬어요. 그 수족관에 물고기를 보든지 아니면은 트럭에 동물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자꾸 그때 생각이 그 철장 차를 타고 가 그때가 자꾸 떠올리고 그 동물들 95, 고학 1280호 등 반란수배 등 피고 사건,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 유학사. 1980년 5월 강주 시민들은 5.18이라는 현대사의 비극에 휩쓸려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국가폭력과 시민학살이라는 충격적인 비극으로 변했고 강주를 뒤덮은 비명과 눈물은 강주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가족을 잃고 다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이들은 전두환 군사 정권이 끝까지 놓아주지 않고 죽은 자의 삶은 물론 산 자들의 삶까지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아들이 바랐던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소원이라는 어머니, 모두가 자유를 누릴 때 모든 것을 빼앗긴 5.18 피해자들, 이들에게 5월이 남긴 그림자는 너무나 어둡고 길었습니다. 이런 어둡고 긴 그림자의 중심에는 보안사령부의 직속 부대 505 보안부대가 있었습니다. 군사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5.18 피해자들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505 보안대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저는 80년 5월 가도 방송으로 강주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차명숙입니다. 광주 CBS 특별기획 전두환의 공작 505 보안부대 2부 끝나지 않은 5.18 비밀작전. 문을 꼭 닫으시고 불안해 주십시오. 문을 꼭 닫으시고 불안해 주십시오. 전남북 계엄본부에서 알리는 말씀입니다. 6시 현재 작전 결과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생포 207명, 사망 2명입니다. 이상은 전남북 계엄본부에서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5.18) 당시 만 19살이었던 저는 5.18의 주요 인물로 지목돼 505 보안대에 끌려가 고초를 당했고 이후 상무대로 끌려가 구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저의 20대를 안전히 덮어버린 5.18의 그림자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조사가 생활의 전부였고 이를 피해 사는 지역을 옮겨도 보안부대 요원들의 감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요한 회유와 협박은 계속되고 가슴 속의 분노는 나날이 커졌습니다. 이런 분노가 제가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 앞에 선 이유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같은 이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05 보안부대의 이른바 선무 공작은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강주 CBS가 입수해 최초 공개하는 505 보안부대가 1986년 5월 3일 작성한 5.18 6년차 전망 및 대책 문건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5.18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6년차 5.18을 앞두고 보안부대가 파악한 강주 시민 동향, 5.18 주요 인물들에 대한 감시 결과와 5.18 세력의 와해 성과, 특히 5.18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 순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에 기록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아픈 과거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저건 아버님이 이제 석방이 되신 이후로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홍기섭 이사입니다. 저희 집은 광주경찰서 정보과에서 정부로 나눠가지고 두 사람이 아침 9시에 저희 집으로 출근을 합니다. 저희 집은 이제 이 집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9시 출근을 해가지고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6시에 퇴근해서 그날 동향을 이제 보고하고 이 사람들이 퇴근하고 또 아침 9시에 저희 집으로 출근을 해요.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보안사는 집에를 못 들어오니까 밖에 가 있어요. 보안사 직원들은 밖에서 동향을 이렇게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이제 시국 선언을 한다든지 시국이 어수선하고 이러면은 일개 중대를 저희 집에다가 풀어요. 일개 중대를 거기다 딱 에워싸서 놔두면은 5겹이 됩니다, 보통. 그래가지고 직계 가족만 입출입을 하게 해요. 직계 가족만. 사무장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상을 산 거지요. 박정희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전두환 정권까지 하고 노태우 정권까지도 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세월은 뭐 20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요. 변호사란 것은 사건 수임해서 그걸로 생활하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사건을 맡기겠습니까요? 그리고 이 친인척도 이 공직자들이라는 것은 아예 저희 집 근처에도 누가 올라가를 안 하고요. 사업을 하거나 이런 친인척도 아예 올라가를 안 하고요. 몇 번만 출입하면 너 왜 갔냐, 왜 왔냐, 뭐 때문에 만나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관 친인척들도 아예 거의 출입을 거의 다 끄는 거죠. 무서워서 못 오는 거죠. 5.18 민주화운동 유족 김길자 씨입니다. 505에서 저거 차를 보낼 것이니 잔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못하게 들어가요. 아버면 아신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첫 마디가 그래요. 각서를 한 장 써주시면 쓰겠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각서를 써야고 그러니까 소란 안 피우고 다니시겠다는 각서를 좀 써주시라고. 소란이 뭐이다냐고. 나는 내 아들 폭도 누명 벗기려고 다니는 것이지 나 소란 피우고 안 다닌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각서를 써주시면은 생계 먹고 살 것을 준다고 합니다. 생계 놀고 먹고 살 것을 준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노동이라도 해서 내가 먹고 살지 당신들이 준 것 안 먹고 산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 집구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이 잘한지 아냐고. 경찰이나 군인들이 총칼을 드는 것이지 당신 아들 총칼 들고 같이 싸운 것이 잘한 것인 줄 아냐고 그러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사람을 죽였는가 그것을 원래 원칙을 따져서 말을 해야지 무조건 하고 학생들 보고 총칼 들었다고 해서 잘못한다고 하면 되냐고.
그렇게 19일, 20일 사람을 죽인 게 21일 날 시민이 다 나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말 대답은 못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앞잡이였던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덮어버리고 싶은 5.18을 강주 시민들이 다시 소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소위 5.18 주동자들이라 불리는 이들을 격리하고 5.18 단체를 시민들로부터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병력 운영 체계를 세워 대비했으며 인쇄, 복제, 복사, 업소까지 검색해 5.18에 대한 목소리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5.18 유족들은 끝까지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가 강주를 오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1년에 2번씩 갔거든.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문건양 전 부회장과 아내 김길자 씨입니다. 전두환이 온다는 기부를 지그가 며칠 날 온다 하면은 우리를 그 전에 한 이틀 전부터 우리를 강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에 간다 합시다. 그러면 시장에서 강제로 데리고 나가요. 그렇게 강제로 저기 해갖고 그 차에다 실은 거예요. 그래갖고 연년이 전두환이 임기 찰 때까지 해마다 2번씩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나가요. 강제로. 그래갖고 우리 아저씨는 저 오른팔을 가네 안 가네 하고 4년도 84년도에 우리 집에서 잡으러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니 안 가니 이렇게 삐뚤상게 그네들은 그 요렇게 되었으면 집에서라도 해놓고 굽고 가야 쓸 거다녀. 그들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 하나 죽어도 항상 다네. 그래갖고 제주도간 꿀려가지고 84년도에 어디로 간 줄은 몰랐는데 배 타고 가더니 그 내린 데가 서귀포라게 서귀포. 그래서 제주인갑다 그랬더니 거기서 악을 썼단께 안 되겠으니까 그 어디 굴로 굽고 들어가더만. 그러니까 이제 거가 이제 만장굴이었던가봐요. 도로 나와가지고 굽고 나간 것이 어디로 갔냐면 그 모실포 허허 벌판에다가 거기다가 내 띵겨버렸어. 전두환이 시절 때는 7년이었잖아요. 7년 동안을 우리는 그렇게 끌려다녔지. 지금 경찰 차에다가 이제 그 버스에다가 싣고 유족들을 다 싣고 가요. 다 싣고 가갖고 그 전라북도 어디 막 순창 그런 데다가 막 농로 버스 댕기는 길도 아니요. 농로 길에다가 이제 처음에는 한 명 뽑디다. 한 명을 이제 떨쳐놓고 이제 저거는 이제 가재.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둘, 그 뒤에는 또 둘. 그렇게 몇십 리나 내가 하나, 한 40~50리 밖에다가 그렇게 땡겨버려요. 우리를. 그러면 제일로 늦게 내린 사람은 후진하고 우리는 전진하고 이제 먼저 내린 사람은 이제 그래갖고 또 만나갖고 이제 또 그 경찰서를 가요. 경찰서를 가서 내 자식 내놓으라고. 또 그러고 투쟁을 하고. 그러면은 이 먹거등을 잡아갖고 그 차 밑에 의자 밑에다 쳐넣으로 유족이 아니면 암쪽같이 없애볼 수도 있는데 유족이라서 못 죽인다고 합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정수만 전 회장입니다. 다 오공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505에 또 있었어요. 다 505에서 막 80년 직후로는 505에서 관리했어요. 집요하게 회유하고 참 어렵게 집안까지 망쳐온 사람 있어요. 지금은 그 사람 행방문에 대 없잖아요. 방광범이 어머니. 없었어요. 지금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나. 근데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감시하고 납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탄압이라는 거에 통상적이에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참 불쌍했어요. 지금은 거의 돌아가셨네요. 내가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탄압을 받았던 분들은 거의 돌아가셨어요. 거의 다. 나 같은 경우는 대구로 끌려가고, 동생도 제주도로도 끌려가고, 동생은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셋째는 거시기로 끌려갔어요. 고흥으로 끌려가고, 저녁에 배 타고 가다가 배에서 뛰어내려버렸어요. 죽어본다고. 그럼 저녁에 배에서 뛰어내렸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데리고 갔던 경찰들이 고발을 당했어요. 그거 재판요, 몇 년 걸렸네요. 이렇게 해서 다 강원도도 끌려가고, 강원도까지 가요. 강원도, 제주도, 경상도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실은 그래요. 자기들도 사정해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짠하고 그래요. 근데 나는 또 괜찮은 남자니까 여자분들은 어떻겠어요? 깎아본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유, 병원에 가면 병원까지 따라다니니까 안 페이냐고 물어보고 할 정도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말 안 들으면 이제 맞죠. 그래서 김길자 씨가 머리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년 이후로는 노태우 정권 직전까지는요, 이 유족의 탄압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이에요. 뭔 탄압을 받고 살았냐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일상이다, 탄압받는 거. 특히 505 보안부대는 유족들의 투쟁을 차단하고 유족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505 보안부대는 순화 작전을 통해 이른바 온건축 유족을 회유해 활용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투쟁했던 피해자들이 서로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홍기섭 이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대에서 나오셔가지고 정말로 억울하게 당한 이 광주 시민들, 구속자들, 그 수많은 사실은 유가족들, 정말로 이 피맺힌 한을 어떻게 풀 길이 없지 않습니까? 광주는 이거 5.18 의거가 아니다. 이것은 민중혁명이다. 위대한. 그래서 건립 추진위를 만들고 이걸 거기에서 이제 아버님께서 우리 손으로 정말로 광주도청 앞에다가 위령탑 건립을 해서 광주 영령을 추모하고 광주 정신을 제대로 기리고 이렇게 선양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5.18 기념 메달을 이제 극비리에 만드셔요. 그러니까 이 보안사고 안기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온갖 협박과 회유를 당한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끝까지 이것만큼은 내 목숨을 걸고 이것은 내가 끝까지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런데 우리 돈을 좀 달라. 어? 우리 뭐 부상자들에게도 돈을 좀 주라. 유가족에도 돈을 좀 주라. 거기에서 일부씩을 좀 이렇게 자기들 지원을 해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은 한 푼도 어느 누구도 이거 써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 기금을 모으기까지는 우리가 돈을 쓰자고 모은 게 아니다. 더 모아야 된다, 이걸. 그래서 그걸 이런 지하에 다 거절을 하시니까 그건 배후에는 이 충무 안기부 이 보안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쑤셔대고 저기서 쑤셔대고 계속 뒤에서 이걸 선무 파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뭐 아버님이 그 유령탑 건립 기금을 횡령을 했니? 그래서 아버님을 고소를 했어요. 그게 그 당시 정계량 5.18 그 유가족 회장하고 아버님 모시고 평생 했던 동지들 5사람이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지요. 그래서 아버님이 검찰에 가서 조사까지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혐의가 떨어지고 세상에 이런 그 동지들한테 고소를 한다 하는가.
온갖 음해를 다 하고 뒤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너무나 이건 참 그 마음감이 교차하고 이게 더 이상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걸 내놓으신 겁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정수만 전 회장입니다.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제일 먼저 시도를 했던 것이 82년도인가 지역개발협의회를 만들었죠. 지역개발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냐면 순수한 민간단체를 표방을 해가지고 5.18 관련자들, 유족뿐만 아니라 부상자, 구속자까지 다 통틀어가지고 거기에서 장난을 했던 거죠. 지역개발협의회에서. 뭘로 하느냐. 사업하는 기업인들로부터 성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회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족 같은 경우는 묘지를 이장을 하라. 묘지를 갖다 한 군데 또 모아놓으니까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묘지 옮기는 사람들 한 사람 옮기면 1,000,000원과 이장료 50만 원 해갖고 1,050만 원. 그때 돈으로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광주 시내 사람들은 금방 정보가 전화가 되고 그러니까 공유를 하다 보니까 딱 뭉쳐져갖고 안 되거든요. 시골 사람들을 통해서. 시골 사람들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막 처음에는 자기 일가 친척 중에서 공무원들, 고위직 특히 공무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서장이나 구주소나 기관장들을 통해서 종용을 해요. 그러면 시골 사람들은 이거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에서 법에서 하라고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묘지 이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투쟁을 하는 거죠.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인 1981년 군 보안사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입니다. 광주 사태 관련자 현황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실었습니다. 공개된 또 다른 문건에는 군 보안사 등이 유가족뿐 아니라 광주 지역 전체의 여론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505 보안부대의 순화 작전은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5.18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감시 대상이자 순화 대상자였고 그 대상자는 종교인, 지식인, 학생, 시민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안성례 전 5월 어머니집 관장입니다. 교회 연합을 대표해서 계속 5개 집회를 하고 초창기에 5.18 막 났을 때는 윤기성 목사님이 강력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1호로 윤기성 목사를 그랬을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제일 문정식 목사님이 제가 알기에 상당히 소신을 갖고 공안 정권에 대한 비판을 아주 막 하셨고 그것들 이야기 회유에 넘어갈 목사도 아니고 우리 5.18 석방자들이 나올 때까지 82년, 83년도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죽기 살기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그랬었죠. 더 이제 밤낮 담당 형사와 정보 요원이 있어요. 우리도 항상 형사와 정보 요원 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괴롭혔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담당은 있어가지고 뭐 밥 사주면서 하다 목사님 뭐라고 이제 왜 그렇게 하시냐 마냐 이제 뭐 꼭 그래야 되겠냐 이제 우리도 조금 봐주시오 막 그런 식이었죠. 하다 우리도 죽겠어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그것들이. 나는 너무 괴롭힌다. 나는 낮에 데모하고 밤에 근무하면은 내 근무 장소에 나 감독실에 와가지고 아주 나쁜 놈들이야. 세상에 나 혼자 근무하는데 새벽 3시에 와가지고 응? 네가 이를테면 먹고 살만한 게 그런데 내일 당장의 원장한테 나 뭐가지 뛰어불란다고. 왜 그렇고 네가 당신이 뭔데 그렇게 가족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정부를 아주 매도하고 다니냐. 두고 봐라. 막 그렇고 얼마나 협박은. 나는 밤에 그놈들을 그렇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래서 내가 너쿠 소리에 대해서 한동안은 트라우마가 심했었어. 아이고 말도 못하네. 치 떨려. 그 말만 하면 지금도 떨려. 민주평화당 김종배 최고위원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 우리는 학생이었잖아요. 학생이었기 때문에 무슨 복학은 그때 당시에 말할 수도 없고 정보기관에 대체적으로 이제 특히 505 보안대
또 그때 당시에 안기부 이 사람들이 다들 출입들을 했잖아요. 도청이나 대학이나 뭐 여러 군데 출입들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경찰들이 담당이 있었어요. 경찰들이 자기들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몇 사람씩 아마 담당을 했을 거예요. 수시로 집에 와가지고 보고서 쓰고 늘 관찰하고 아마 전화도 도청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수시로 관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우리들하고도 만나서 밥도 먹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 다니기가 곤란하니까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동향도 파악할 겸. 그러기도 하고 했는데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었어요. 유가족 협의회, 또 구속자 협의회, 부상자 협의회 막 이런 것들이 태동할 시점이잖아요. 5월 항쟁 동지에. 그때 당시에는 유가족들이 가갖고 제사도 못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유족들이 모이는 거를 철저하게 방해한 거죠. 근데 유족들이 그때 당시에는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낸 거예요. 왜냐하면 유족들끼리 저들끼리 모이는 거를 철저히 봉쇄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또 구속자 협의회 구성하고 이런 것도 철저히 봉쇄하고 계속 사찰을 받아왔다고 봐야죠. 정보기관에 의해서. 그러면 노태우 때까지 12년이잖아요. 12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봐야죠. 5.18 교육관 황일봉 관장입니다. 전남대 앞에는 그 전남대 앞에 그때 정문 앞에 큰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에 항상 감초소가 있어갖고 망원경을 보는데 학내 상황을 전부 상황을 체크했었죠. 응? 조금 움직였으면 곧바로 경찰이 이제 투입되고. 그래서 학내에 그런 사복조가 팀들이 보이지 않게 학생을 가당해서 전경들이면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계속 학내를 3, 4모 다니면서 쭉 이렇게 사찰하고. 항상 감시 대상이 이제 감시 대상. 가끔 연행도 집에 와서, 선생님 집에 와서 연행도 당하고, 뭐, 조사할 것이 있다 그래서 뭐 연행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우리는 이제 그 졸업하고도 그런 취업을 포기하고 아예 안 될 줄 아니까. 약간 신혼제라는 거 있잖아요. 공직은 아예 취직이 안 되니까 아예 포기를 했고, 노가대파가 십장했죠, 노가대파에.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그 다음에 시대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 주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10년, 20년밖에 안 걸렸는데 5.18 정부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505 보안대,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피해자들에게 5.18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용기를 내 국가폭력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있고 5.18에 밝혀지지 않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505 보안대가 지속적으로 자행했던 5.18에 대한 왜곡과 매도, 이제 그만하라는 회유와 협박은 지금은 보안부대의 요원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친구, 이웃, 그리고 5.18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족 김길자 씨입니다. 이 사회에서 생각하기는 보상을 겁나 받아서 잘 산다고, 그런 것이 제일 힘들었고, 또 유공자가 됐잖아요. 유공자가 됐는데 연금 타서 잘 산다고 하고 오늘 10원도 없거든요. 10원도. 그때 당시에 그 보상이라고 1억 무엇인가 합쳐서 1억도 못 받은 거 그것뿐이지 10원도 없어요. 10원도. 그래갖고 진로 그 소리. 그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굴을
쳐들고 동네를 못 나갔어요. 솔직히 저 집 아들은 데모하다 죽었다 가더라고. 자기들끼리 보상받아서 잘 산다 가더라고. 그 숙덕거린 소리 진짜 너무너무 우리는 이것이 사람 사는 거 가치를 안 했어요.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다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가댔기. 절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지금도 광주에서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505 보안부대 피해자 이삼자 씨입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너무나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친구들도 또 믿는 사람도 많아요. 또 봐라 이거 사진,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상 받고 있지 않냐 북한에서.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다, 이것은 그 조작한 거다. 그래도 믿질 않더라고, 친한 친구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친구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을래. 어쩔 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상처난 부위에 다시 소금을 끼얹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으면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5.18 피해자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억울함과 답답함에 한숨을 내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반복했던 이야기를 또 다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5.18 현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씨가 다녀갔다 하는 그 정황은 제가 어제 일같이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505 보안부대 전 수사관 허장환 씨입니다. 그건 전두환 씨가 아무리 발뺌을 해도 다만 내가 직접 전두환 씨를 안 봤다 하는 그 대목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 전두환 씨를 내가 직접 눈으로 내가 봤다 그 당시에 하면 제가 연예인에 쫓아가서 땅을 치고 규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황이나 그 수사회의상에서 거론되는 내용 자체는 전두환 씨가 다녀가는 내용으로 이 수사 뭐 누가 카더라 누구한테 들었다 이거 아닙니다. 수사회의석상에서 거명되는 문제는 들었다 카더라 차원이 아닙니다. 전두환 씨가 다녀간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수사회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증언하는 사람이 계급이 하졸이다 하는 걸로 지금 예를 들어 전두환 씨가 성남 비행장에서 비행기 타는 거 봤다 하는 것이 운전병이다 하는 그걸로 해석합니다. 그럼 그 운전병은 눈이 2개 뿌이고 무슨 뭐 장군은 눈이 6개입니까? 그 보는 건 다 똑같은데 그 시위하고 나가는 사람 사살하는 지시를 그거 사살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여기 집단 발포보다 더 가중한 책임이 주어져요. 민간인들 막 죄 없는 놈 죽였으니까 그거 누구한테 지시받았냐? 그걸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누가 검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입니다. 505 보안부대의 기존의 역할 말고, 그러니까 기존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 플러스 알파로 아니면 더 이제 중요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5.18 당시에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게 거의 대부분 알려져 있지가 않죠. 기존에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은 파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는 또 이제 왜곡돼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본연의 역할, 그다음에 특수하게 수행했던 특수 임무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 두 가지를 다 밝혀야 되는 거죠.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최정기 소장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80년대부터 쭉 해왔던 것은 뭐냐면 군 자료에 대한 접근은 계속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주로 민중 항쟁 역할을 주로 했어요. 물론 군 자료가 그 88년에 그 청문회 시절에 국회 청문회 시절에 처음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주도 평민당 쪽에서 광주에다 그 사본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광주에서 이제 그걸 받은 분이 군에게 되침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하루 이틀 만에. 그래서 못 봤죠. 근데 그때 이미 그 시절에 지금 거기에 특조위에 포함되신 분들 중에 일부는 또 그때부터 자료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군 자료를 그때부터 봤죠,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군 검찰실에 조금 받고, 그 대법원 재판한 것에 조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에서 조금 더 나왔고, 그 뒤에 또 한 번 예비조사 같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 자료가 이렇게 한꺼번에 전체를 놔두고 쭉쭉 본 게 아니라, 띄엄띄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전모가 어떻게 된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군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좀 전부 다 좀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고, 그 자료들을 좀 꼼꼼하게 보는, 실질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관계자들한테 우리가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당시 공수부대 무슨 지휘관이었달지 이런 사람들한테 강제 수사권이 없고, 보안사 직원들한테도, 보안사 그 스태프들한테도 우리가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주요 관련자들을 최소한 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답을 거부하더라도, 거부하면 거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홍기섭 이사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 용서와 화해를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정확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진상은 정확히 밝히고 책임자는 정확히 가려내고 나서 우리가 용서를 하든지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진상이 안 밝혀지고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가 누구를 화해합니까? 505 보안부대 피해자 이삼자 씨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실세들이 정말로 사죄하고 뉘우치고 진실되게 이렇게 얘기해서 이 좁은 나라에서 한마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뭐 헐뜯고 욕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보다 지금 바람은 그거에 다예요. 5.18 민주화운동 유족 김길자 씨입니다. 저도 죽을 때가 되면은 반성을 하고, 그때는 내가 이렇게 못했지만은 내가 이 짐을 털어불고 가겠다고 지가 발포 명령을 했다는 것을 털어놓고 가면 오직이 좋아요. 그 정도는 그래도 털어놓고 가야지. 그러지만은 뭔 생각으로 지가 강조하고 상관이 없다 한가는 모르겠지만은 지가 그렇게 털어놓고 아주 잘못됐다고 그러면 사람이니라 우리도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응? 지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용서해 줘요. 그러지만은 지가 그렇게 안 털어놓고 그러고 할 바에는 우리도 같이 해야죠. 우리도. 저 뭐 28만 원인가 밖에 없다간 놈이 그 골프치러 뭐 치매해서 뭐 그 재판에 못 나갔다는 놈이 뭐 골프치러는 어떻게 다닐까요? 골프는 돈 없어도 친다요. 강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 길 505 보안부대 예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흉물이 된 옛 건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도 없습니다. 이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 터를 새로운 장소로 개발하자고 합니다. 꼭 사람들이 5.18을 바라보는 모습과 닮아서 두렵고 슬픕니다. 우리가 5.18을 복원하고 끝없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505 보안대는 사실 일반인이 거의 몰랐던 시설이죠.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최정기 소장입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되살릴 거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한 가지, 당연히 복원하고 뭔가 의미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굉장히 5.18 관련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광주시 도시계획 전체, 5.18 기념사업 전체와 이 관련과 그 균형 속에서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아까 말한 후세에 대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거. 단순히 우리가 그걸 복원해서 얘가 옛날 보완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저는 의미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복원했으면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후세 교육을 하건 뭔가 문화적인 활동을 하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자산이 되어야 된다는 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청 윤목현 민주인권평화국 국장입니다. 당시에 이제 저도 그때 4박 5일 동안 거기서 실제로 구금당하고 잠 못 자고 아주 무수한 구타 등 고문을 당했던 현장입니다. 국가폭력에서 맞서서 분연히 일어섰던 그런 주요 지역들이고 그 중에 가장 악랄하고 좀 그런 지역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가 총괄 계엄사 지휘본부였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찾을 때 광주가 그야말로 민주인권 평화의 산 교육장이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이곳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5.18) 알리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서는 일, 80년 5월 이후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마저 숨어버린다면, 저와 같은 5.18의 증언자들이 사라진다면 전두환 신군부와 그들의 하소인 505 보안부대가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5.18 진실을 덮어버리는 그들의 공작이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마이크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년 5월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외쳤듯이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5.18의 진실이 묻혀지고 있습니다.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가슴 속에 묻었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제아가 엄마하고 헤어진 지가 내년이면 40년이구나. 제아기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는데, 엄마는 당한 네 뒤를 못 헤아려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도 언젠가는 엄마가 네 뒤를 이어서 민주주의를 꼭 이루고 그럼 해줄게. 하늘에서 창근이랑 친구들 만나서 종필이랑 잘 편히 잘 있어. 예? 엄마는 언제고 네가 못다 이루고 간 민주주의 꼭 이루어줄게. 엄마 할 일은 그것밖에는 없다. 제아가, 엄마도 언젠가는 네 뒤를 따라서 하늘나라로 갈 테니 그때 만나서 우리 잘 살아보자. 사랑한다, 내 아들. 지금까지 광주 CBS 특별기획 전두환의 공작 505 보안부대 2부 끝나지 않은 5.18 비밀작전을 보내드렸습니다. 기획 조기선, 연출 조성우, 취재 조시영,
내레이션의 차명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 우는 갈라진 이 세상에 중에 넋이 주인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